창의와 인성을 수강하시는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창의적 문제 해결이라는 주제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적 문제 해결이 무엇인지 개념을 살펴보고 확산적 사고기법과 수렴적 사고기법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창의와 인석 4주차 진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4주차에서는 창의적 문제 해결의 과정과 문제의식을 일깨우는 세 가지의 요인, 그 다음에 창의적인 문제 해결의 모형에 대해서 확산적인 사고 방법과 수렴적인 사고 기법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창의적인 문제 해결 과정에 있어서는 푸앵카레는 내적 성처를 기초로 자신의 창의적 과정에서 무의식적 과정들이 결정적이었다는 결론을 내렸고요. 웰러스는 푸앵카레의 아이디어를 준비 또는 부화, 영감이라든지 검증, 창의적 문제 해결 단계의 4단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방향 잡기와 준비에 있어서는 사고를 어떤 방향으로 결정한 후에야 시작되기 때문에 준비하기 이전 단계에 방향 잡기 과정을 둡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준비기가 되겠죠. 그래서 준비기에는 문제에 대한 또는 문제에 관한 최초의 의식적 작업이 중심이 되고요. 2단계에서는 사고자는 문제의 깊이에 몰입함으로써 그 문제에 친숙해지고 이를 통해서 해결을 시도한다라는 것이 이제 방향 잡기와 준비기가 되겠습니다. 이 과정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쌓는 일에서부터 직접적인 필요한 자료들을 수집하는 일, 또 그것을 어떻게 해요? 정리하고 통합하는 과정까지 장시간에 걸쳐서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겠죠. 그래서 끊임없는 노력과 주도 면밀한 준비야말로 창의적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좀 더 한층 더 높여준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혀 존재하지 않던 것에서 새로운 것을 어떻게 해요? 창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방향잡기라든지 준비기가 필요한 것이 이제 첫 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부하기입니다. 준비 단계에서 이제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다면 어때요? 그 사람의 문제에 관한 고민하는 이제 작업을 중단하게 되죠. 그러나 무의식에서는 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가 바로 새가 날개 아래 알을 품는 시기인 즉 부화기라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이 잘 안 되어서 잠시 멈춰선 상태고요. 그래서 감정은 고양되어 있고 문제 해결에 대한 노력을 일시적으로 포기하는 듯한 시기가 부화기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일을 할까 혹은 아예 푹 쉬어버릴까 망설이 상태와도 또 같은 단계가 되겠죠. 그런데 무의식적으로는 어때요? 창조하는 일에 계속 관련이 있어가지고 생각지도 않았을 때 번뜩이는 또는 뭐 전혀 예상 밖의 생각이 이제 나겠죠. 그래서 번뜩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자기 경험을 해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고가 진행됨에 따라서 과제 해결에 대한 동기부여 또 과도하게 고양되어서 그 동기부여가 이미 형성된 되기 시작한 또는 올바른 반응을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휴식을 거치면서 그 억제가 사라져서 다른 반응에 어때요? 의식 위로 떠오르고 해결 방법이나 해답 등을 알아차리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듯 이제 인지의 혼란이 생겼을 경우에는 시간이 경과하면서 정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통합이 되고 그 다음에 균형이 잡힌 방향에서 안정성을 되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조명기라 해서 이것을 영감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의식 속에서 새롭고 잠재적으로 유용한 조합을 발견하죠. 그래서 조명이라는 즉 의식적 경험의 단계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문제 해결은
어느 순간 갑자기 번뜩이는 찾아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방향잡기와 준비기, 그 다음에 부하기에 축적 없이 절로절로 생겨나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가 무슨 일을 하려고 그래. 뭔가 만들려고 그래. 하면 어때요? 생각을 하죠. 그 생각을 좀 더 정리를 하고 이와 똑같은 단계를 거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을 깨고 부화하기 시작한 조명기인데요. 그래서 알에서 어때요? 깨기 위해서는 어때요? 끊임없는 보살핌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보살핌에 의한 영감을 얻은 사람들은 어때요? 대부분 그 분야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한 결과가 즉 영감을 얻는다라는 것. 그래서 세 번째가 이 영감기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뭐예요? 검증기가 되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서 검증기에서는 조명을 일으킨 아이디어를 적절성을 검증하는, 그래서 영감에 의해서 얻어진 해답을 음미하는 단계로 아이디어를 어떻게 현실의 문제에 적용하고 그 다음에 실현 가능한 형태로 정리해서 가능한 한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것을 어떻게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때 주의할 점은 모든 과정이 이와 같은 순서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은 아니죠. 개인적인 차이도 있고 그 다음에 상황 또는 뭐 전문 분야의 차이 등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라는 것. 자, 두 번째는 이제 문제의식을 일깨우는 세 가지의 요인이 되겠습니다. 자, 창의적인 발견은 때로는 어때요? 아무런 준비 단계 없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래서 린트겐은 어때요? 사진기의 감각판이 고장난 이유를 알아보다가 갑자기 방사능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엑스레이 찍죠. 이것을 누가 발견해? 그래서 린트겐이라는 사람이 발견해가지고 린트겐이라 합니다. 이것을. 그래서 보통의 깨달음은 준비된 사람에게만 가능하지만은 즉 어떤 문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해온 사람이 창의적인 발견을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의식은 흔히 개인적인 경험이라든지 영역의 요구 또는 사회적인 압력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근원은 뭐예요? 보통 동시 발생적이고 서로 어떻게 해요?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문제의식을 일깨우는 세 가지 요인이 되겠어요. 자, 첫 번째,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이 세 가지 요인에서 보면. 자, 심리학자인 도널드 캠벌은 새로운 발견을 하는 학자와 그렇지 못한 학자의 차이가 즉 호기심의 차이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료 교수들 중에 상당수는 어때요? 연구를 계속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흥미로운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한답니다. 반면에 나에게는 연구해보고 싶어 또는 해결점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문제들이 어때요?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재능이 있지만 어떠한 문제에 대해 연구해 볼 만한 가치를 느끼지 못한 사람이 좀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를 흥분시킬 수 있는 또는 사소한 문제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에 축복인 셈이다라는 것이 이제 개인적인 경험이죠. 여러분들 똑같아요. 학생들도. 관심 있는 분야는 어때요? 공부가 재미있죠? 그렇지 않은 것은 뭐 흥미없는 소설을 읽으라고 해봐요. 10분 넘어가서 눈이 저절로 잠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개인적인 경험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 자, 그래서 삶의 경험에서 비롯된 문제의식은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고 노력을 한다면은 창의적인 발견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의미 있는 경험이 있어도 호기심이라든지 흥미가 없으면 어때요? 새로운 발견이 어려울지 모른다라는 것. 자, 두 번째는 이제 영역의 요구입니다. 자, 1960년대 젊은 화가는 당시 유행했던 추상적인 표현주의 양식으로 그릴 것인지 아니면 그것과는 다른 양식의 또는 생존할 방법을 찾을 것인지 갈림길을 그래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단계에서 20세기 초 자연과학자들은 이제 물리학에서 양자 이론의 발전과 마주치게 됩니다.
그러자 물리학뿐만 아니라 화학이라든지 생물학, 천문학에서도 양자의 이론을 새롭게 이제 적용 가능성에 흥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분야를 영역을 이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때요? 다른 사람들에게 배워야 하는. 그래서 배운 것을 그대로 답습한다면은 그것으로는 문제 의식을 일깨울 수 없죠.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자신만의 것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영역의 요구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사회적인 압력입니다. 자, 사람들은 평생 어때요? 주변의 환경에 영향이라든지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에 의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사고를 전환하게 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경제가 침체하거나 정치적인 중요도가 변화하는 새로운 연구 노선에 대해서 자극을 받고 또는 다른 것에 망각 속에 묻어버리기도 하죠. 그래서 조지 스티클러는 대공황으로 많은 동료 학생과 또는 함께 대학원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세계 제2차 세계대전 때 지원하기 위해서 건설된 핵 원자로에는 많은 학생들이 즉 물리학을 전공하게 된 계기가 바로 이 세계 2차 대전 이후 원자 핵의 발견으로 해서 많은 학생들이 이제 물리학 전공을 하게 된 계기가 이제 사회적인 압력의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압력의 과정에 보면은 창조 과정은 뭐예요? 문제의 인식과 함께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문제 인식은 어떻게 개인적인 경험에 의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영역의 요구에 의하기도 하고 사회적인 압력에 의해서 시작될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아무런 의문도 갖지 않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조차 알아채지 못한다면 이 창조의 과정은 시작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긴장감을 갖고 그 다음에 스스로 문제점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의 모형이 되겠습니다. 토렌스와 마이어스는 창의적인 학습과 교수 학습에서 즉 오늘날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창의적 문제 해결의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트래핑거의 창의적 문제 해결 모형, 3과정이라든지 또는 6개 단계로 좀 다음 같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창의적 문제 해결의 6단계의 구체적 목표입니다. 트래핑거에. 그래서 첫 번째 보면 문제에 민감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상황 탐색이죠. 대체 내가 생각했던 이 아이디어가 어떤 문제인지 거기서 이제 민감하게 생각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혼란이 있을 때 학생은 어때요?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어떤 상황에서 여러 가지 요소를 지각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체크리스트를 이용해서 문제를 꼼꼼히 분석을 해보는 단계가 상황 탐색 단계, 즉 문제에 민감해야 된다라는 거. 자, 두 번째 단계는 문제를 정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이제 자료 탐색이 되겠죠. 그래서 핵심이 되는 문제 부분을 찾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찾은 부분에 대해서 관계되는 정보를 또 찾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문제를 넓게 보고 왜? 라는 질문을 하면서 문제에 대해 규정을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동시에 바꾸어서 생각함으로써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점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재정의하고 그 다음에 명료를 한다라는 거. 자, 또 하나는 여러 개의 하위 질문을 만들고 관계 상황에 대한 자료를 폭넓게 수집한다라는 것이 이제 자료 탐색 두 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단계는 습관적인 사고에서 탈피하자. 즉 문제 탐색입니다. 그래서 습관적인 반응을 묘사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반응의 효율성을 평가하고요. 그 다음에 대안적인 반응을 또 생각해 줘야 되겠죠.
가능성이 있는 대안적인 방법을 또 모색하고요. 또한 새로운 방법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계획을 또 모색을 하는 단계가 이제 문제 탐색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평가를 유보한다. 자, 이 얘기는 뭐야? 아이디어 탐색 기간입니다. 네 번째는. 그래서 여러 가지의 반응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냥 단지 이것이 좋아. 여기서 단정 지을 것이 아니고 여러 아이디어 중에서도 하나하나를 평가하고 유보시킨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 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의 반응을 생각해 보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가를 배제한 채 여러 가지로 또 검토를 해야 되겠죠. A라는 아이디어에 대해서 또는 B라든지 C라든지 그래서 각 개개의 아이디어에 대한 평가를 배제해 놓은 채 여러 가지를 다시 검토하고요. 다른 사람의 의견에도 평가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 이것이 이제 네 번째 단계 아이디어의 탐색이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새로운 관계를 볼 수 있다. 즉, 해결책의 탐색입니다. 그래서 의문이 나는 상황이라든지 자극에 접했을 때, 이럴 때는 어때요? 다시 한번 해결책을 탐색을 해줘야 되겠죠. 다시 아이디어로 생각을 해낸다든지. 그래서 상황 간의 유사점을 발견하고요. 그 다음에 상황 간의 유사점뿐만 아니라 차이점도 발견을 해줘야 되겠죠. 상황들을 연결하거나 비교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다섯 번째 해결책의 탐색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행동의 결과를 예상한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가능성의 탐색이 되겠죠. A라는 제품을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놔서 검토를 끝나가서 이제 이것을 출시를 하려고 그래요. 상품을 제작을 하려고 그래.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상품이 출시를 했을 때 소비자들이 좋아할 것인지 사회적으로 적당한지 이런 것을 이제 탐색해야 되겠죠. 그래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기준을 만들어 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느 문제에서나 여러 가지의 기준을 또 세워줘야 되겠죠. 예를 들어 A라는 제품을 사용했을 때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청소년, 노인이 사용했을 때 그래서 각 사용 유저에 맞게끔 여러 가지 기준을 또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기준을 만들 때 평가를 유보한다라는 거. 먼저 기준을 정해서 평가를 하게 되면 어때요? 더 발전이 없겠죠. 그러니까 기준은 정해놓되 평가는 나중으로 미뤄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기능성의 탐색 6가지의 단계가 되겠습니다. 확산적인 사고 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브레인스토밍은 여러분들 초중고를 통해서 많이 여러분들이 해보기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것은 뭐예요? 어떤 특정 문제나 또는 토픽 혹은 주제에 관한 아이디어를 창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창의성의 기법이죠.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은 어때요? 상상력, 그 다음에 융통성, 그 다음에 토론 기술을 강화시키는 기법이죠. 그래서 거의 모든 주제 범위와 상황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즉 문제 해결을 위한 아주 좋은 방법이 되는 것이 브레인스토밍이죠. 그래서 브레인스토밍 할 때는 어때요? 일단 모든 아이디어를 다 기록을 하죠. 그래서 기록자에게 아이디어를 기록하게 한다면 한 명보다는 두 명이 나을 것이고 그 다음에 아이디어는 어때요? 때로는 순간적으로 강렬하기도 하고 또는 매우 빨리 떠오르기 때문에 어때요? 기록 한 명보다는 두 명이 더 좋다 그 얘기죠. 그래서 또는 두 명 이상의 세 명이 될 수도 있고 여러 명이면 더 좋겠죠. 그래서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면 또 기록자가 계속 기록하면서 그래야지만이 어떻게 여러 가지의 상황에 맞는 또는 그 상황을 벗어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이제 포괄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브레인스토밍 기법이라 합니다.
자, 물론 이제 뭐 기록자가 있으면 기록하면 좋겠지만은 또는 뭐 녹음기가 있을 때는 이때는 뭐 녹음기를 사용해도 되겠죠. 뭐 여러분들 핸드폰을 사용한다든지 그래서 핸드폰에 녹음기를 켜놓고 사용한다면 뭐 기록하지 못하고 빠뜨렸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다 기록에 남으니까 또한 모든 아이디어를 어떻게 해요? 뭐 칠판에 적어 놓은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아이디어를 또 볼 수 있고 또는 학생들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토대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을 실시할 때는 가능한 모든 참가자가 원형 스타일로 앉는 것이 좋지만은 뭐 일반적인 교실에서는 뭐 그렇지 않죠. 직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와 뭐 무방하게 진행해도 괜찮죠. 그래서 뭐 제일 적당한 건 뭐 4명에서 6명 정도 소급으로 해서 브레인스토밍을 경험하는 것이 좋고 또는 뭐 실시하기 전에 미리 주제를 알려줘야 되겠죠. 어떤 주제에 대해서 또는 뭐 수업을 시작한다든지 그때 알려주고 그래서 뭐 선생님과 학생이면 뭐 선생님이 주제를 주고 학생들이 브레인스토밍의 기본 규칙에 대해서 이제 인지해서 토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좋겠죠. 이것이 이제 브레인스토밍의 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브레인스토밍을 실시할 때 기억해 두어야 할 기본 규칙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보면 창출된 어떤 아이디어도 비판하거나 뭐 웃으면 안 돼요. 또는 그렇게 해서 평가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아이디어는 어때요? 자유롭게 발표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2단계에서는 방해받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우스꽝스러운 아이디어가 수용되기도 합니다. 또는 언뜻 보기에는 엉뚱해. 상상의 아이디어들도 다른 관점에서 문제 상황을 잘 적용하게 되면은 현실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상하거나 뭐 색다르다고. 그래서 아이디어 출현은 또 다른 아이디어를 어떻게 또 이끌어낼 수도 있죠. 자, 요 단계입니다. 그래서 아이디어의 양은 아주 중요하죠. 작은 아이디어와 많은 아이디어 틀리겠죠. 보는 여러 가지의 아이디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뭐야? 아이디어의 질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디어가 많으면 많을수록 시행 가능한 아이디어를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토대가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디어를 결합할 때는 다른 사람과 함께 하도록 하고요. 어떤 사람의 아이디어도 그 사람만의 소유일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모든 아이디어는 서로 공유되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미 제한된 아이디어에서 얼마든지 다른 아이디어를 또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브레인스토밍 활동 후에는 반드시 평가 시간이 뒤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가를 통해서 최상의 또는 가장 유용한 아이디어를 명확하게 하고 개인이라든지 소집단이 다니도록 아이디어를 발달시켜 가지고 상세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도록 한다라는 것. 자, 다음은 이제 진행 방법입니다. 자, 첫 번째 주제를 구체적으로 명확해야 되겠죠. 논의하고자 하는 주제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어질수록 많은 아이디어가 도출된다라는 것.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현장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주제보다는 구성원의 전원에게 안전 헬멧을 착용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래서 주제가 주어졌을 때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기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주제가 명확해야지 그렇지 않고 주제가 조금 명하지 않다면 더 아이디어를 뽑아내기가 어렵다는 그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구성원들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자석 배치와 그 다음에 뭐 큰 용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구성원들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뭐 사각형이라든지 뭐 타원형이라든지 책상을 배치하고 그 다음에 뭐 칠판 또는 모조지를 붙이거나 뭐 또는 뭐 포스트잇에 써서 붙이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들 아마 그렇게 진행해 왔을 거예요. 고등학교 때. 그래서 아이디어를 산출할 때는 포스트잇에다가 생각나는 모든 요소들을 적어서
또는 뭐 칠판에다가 붙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점점점 단계를 뽑아가는 단계를 아마 진행해 봤을 겁니다. 그래서 책상 위에 큰 용지를 붙여서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마다 적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라는 것. 자, 세 번째는 뭐예요?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도출할 수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리더로 선출하는 것이죠. 이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브레인스토밍 시에는 구성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서 리더를 선출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직급이라든지 뭐 근무 경력에 따라서 리더로 선출하는 것은 딱딱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분위기를 잘 조성할 수 있는 사람이 직급에 관계없이 리더를 선출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학생들 간에는 관계가 없죠. 누가 뭐 리더가 되더라도. 그러나 예를 들어 뭐 조직사회에서, 직장에서 뭐 리더가 예를 들어서 팀의 팀장이 리더가 한다면 어떻게 했어요? 신입사원은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산출이 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좀 직급과 그 관계없이 뭐 리더로 진행을 잘 연출할 수 있는 사람을 선출해서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리더는 뭐야? 사전에 또한 주제를 잘 분석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산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또 연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리더 선출 단계가 되겠죠. 구성원의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로 5에서 8명 정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을 위해서는 뭐 적정한 인원은 이제 5명이 8명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주제에 대한 전문가를 절반 이하로 구성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밖에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참석시키는 것. 그래서 다양한 의견도 도출하는 지름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5번째. 발언은 누구나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모든 발언 내용을 기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브레인스토밍 시에는 누구나 또는 무슨 말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발언하는 내용은 요약해서 잘 어떻게 기록함으로써 내용을 구조화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6번째는 이제 아이디어에 대한 평가에서는 절대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뭐 제시된 아이디어가 뭐 전혀 엉뚱하더라도 웃거나 의아한 표정을 짓는다면 안 되겠죠. 그래서 비판해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다양한 아이디어 중 독자성 또는 실현 가능성을 고려해서 아이디어를 결합해서 최적의 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브레인스토밍의 실제 프로세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림에서 보듯이 브레인스토밍의 원칙에 따라서 팀원 5에서 6명이 이제 한 자리에 모여서 아이디어를 발생하는 과정으로 각자의 생각을 이제 포스트잇을 사용하여 단어에는 뭐 명사도 있겠고 형용사, 동사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죠. 이렇게 해서 적어 놓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에서 보면 첫 번째 보면 문제의 정의가 있죠. 그 다음에 참가자가 그룹으로 선정이 되고, 그 다음에 회의 준비가 있어야 되고, 회의의 시기라든지 시간을 정해서 회의를 진행하게 되겠죠. 이건 일반적인 프로세스입니다. 그래 다음에 어때요? 사전 분위기를 유도하고, 그 다음에 뭐 오리엔테이션을 진행을 하겠죠. 이상이라든지 뭐 원칙을 공지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워밍업을 또 한번 해보고,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본 주제를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아이디어 제시를 유도해서 새로운 관점의 아이디어를 또 창출하고, 그 다음에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변형하고 또는 조립해 보기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회의를 종료하고 그 다음에 아이디어를 평가한다라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브레인스토밍의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브레인 라이팅이라 그래가지고, 이것은 여러분들 아마 브레인스토밍 많이 들어봤는데 라이팅은 조금 생소할 거예요. 그래서 브레인 라이팅은 독일의 홀리제르가 구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집단이 침묵한 상태로 진행하는 집단 발상 기법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침묵한 상태로 진행한다라는 것이 좀 생소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6명이 참여해서 3개씩의 아이디어를 생각한 후에 5분 이내에 아이디어를
기입한다는 조건이 있어가지고 645 기법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은 어때요? 한 명의 기록자가 집단의 아이디어를 기록하는 반면에 브레인라이팅은 각자가 본인의 아이디어를 차례대로 돌아가면서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점이 있죠. 이것이 이제 브레인라이팅 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표와 같은 이제 용지를 참가자의 전원에게 나눠줍니다. 나눠주고 주제를 기입하게 한 다음에 세 가지의 아이디어를 예를 들어서 뭐 A, B 칸에 써 넣으십시오. 그래서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용지를 왼쪽 사람, 옆 사람에게 전해주고요. 또 옆 사람이 각자 세 가지의 아이디어를 오른쪽 사람에게 또 건네주고, 그래서 용지의 두 번째 줄에 기입을 합니다. 그래서 각자 앞에 사람이 기입을 했겠죠. 기입한 아이디어를 보면서 이것을 발전시킨 것과 또는 완전히 새로운 아이디어를 써놓을 수도 있겠죠. 앞 사람이 아이디어를 기록한 것을 보고 이거보다 한 단계 더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전혀 그 이야기죠. 전혀 새로운 아이디어를 또 쓸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지막 줄까지 즉 같은 작업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종료되고 나면 이제 진행자는 각자 자기 앞에 남겨진 용제 아이디어를 평가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좋다고 생각되는 아이디어를 이제 표시하여서 참가자들이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더욱더 발전시키면 효과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체크리스트법입니다.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 뭐 고등학교 때 많이들 접해 봤을 겁니다. 자, 체크리스트라는 것은 뭐예요? 사고하는 사람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적절한 질문들을 미리 정해 놓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디어 방법이라든지 집단 회의를 할 때 준비된 질문들을 던짐으로써 상상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오스본이 브레인스토밍을 보완하기 위해서 창안한 방법인데요. 그래서 이후에는 에빌이 오스본의 체크리스트를 재조작하여서 발표를 하였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바로 스캠퍼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스캠퍼 방법은 오스본의 창안에 의해 가지고 에빌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재조직해서 만든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캠퍼는 대체 또는 결합, 응용, 변형 또는 다른 용도라든지 제거, 재배열의 영어 단어의 첫 자를 딴 것입니다.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이 다양한 해결 방법을 마음껏 표현하도록 하는 데 비해서는 이 스캠퍼 기법은 일종의 브레인스토밍 기법이라고 할 수도 있으나 사고의 영역을 한정 짓는 거죠. 그래서 다소 구체적인 해결 방법이 나오도록 유도하는 아이디어 창출법입니다. 브레인스토밍은 어때요? 그냥 여러 가지의 생각나는 단어들 모두 기입하지만은 이 스캠퍼가 개발한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그냥 폭 넓은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함축된 아이디어를 뽑아낼 수 있는 단계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디어의 창출에 많은 도움을 또 주기 때문에 아이디어의 발상 관련 교육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거 표를 보게 되면요. 자, 스캠퍼에서 자, 서브스티브 해가지고 S 해가지고 앞자만 싼다 그랬죠. 그래서 영문에서 이것이 이제 대체학입니다. 이 대체학이라는 것은 의미는 기존의 사물의 형태라든지 용도, 방법 등을 어떻게 다른 것으로 대처하는 방안, 즉 다른 생각을 하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질문을 자, 무엇으로 대처해서 사용할 수 있을까? 또는 기존의 장소, 방법, 내용, 색깔, 뭐 소리 등 이것을 다른 것으로 대처하면 또는 뭐 다른 아이디어, 이미지, 성분으로 대처하면 어떨까라는 질문이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적용 사례를 보겠습니다. 마트에서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쇼핑백이네. 쇼핑백은 작죠. 그러나 카트를 대체하니까 카트는 커요. 그러니까 어때요? 많이 담을 수 있기 때문에 매출이 올라가겠죠. 또한 지하철 차량의 무게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는 소재를 철에서 알루미늄으로 하게 되면은 똑같죠. 이와 같은 사례에 차도 역시 자동차도 똑같죠. 대형차보다는 소형차가 연비가 잘 나오는 것이 뭐예요? 가볍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비가 적게 나오는 단계, 이것도 똑같은 적용 사례가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컨비네 헤즈 결합하기입니다. 이거는. 자, 스캠퍼의 기법 중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결합은 두 가지 또는 그 이상의 것들을 결합 또는 혼합해서 새로운 것으로 생각하는 방법이 즉 결합하기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에서 무엇을 결합할 수 있을까? 물건을 플러스한다든지 또는 물건과 방법이라든지. 그래서 사물들을 한 곳으로 모으게 되면은 연결하고 정돈하고 통합하고 또는 섞거나 또는 합치거나 재조 조정하면 어떨까? 그래서 아이디어를 결합시키면은 그래서 유사한 것 또는 상이한 것이라든지 서로 결합, 혼합시키면 어떨까? 또는 위에다가 얹어보기도 하고 덮어보기도 하고 표면에 무엇인가 입히기도 하고 그래서 주제에 어떤 식으로 상징적 특성을 채우면 또 어떨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적용 사례를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연필과 지우개를 결합하면 어때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용하는, 그죠? 연필 위에다 지우개를 붙여놨죠. 그러면서 지우개 연필로 또 개발되기도 하고요. 자, 여러분들 훌라후프 할 겁니다. 그죠? 운동에서. 자, 훌라후프 안쪽에 돌기를 부착하니까 어때요? 밋밋했던 그냥 허리의 유연성만 강조하다가 운동이 훌라후프 안에 도출된 볼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돌아가면서 어때요? 복부를 자극시키니까 다이어트 효과를 내는 매직 후프도 있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휴대폰에다가 그전에는 카메라를 어깨에다 메고선 여행 갈 때 카메라를 어깨에 메고 다녔었는데 이제는 어때요? 휴대폰에 카메라가 있으니까 장착이 되어 있어가지고 어깨에 메고 다닐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바퀴 달린 가방이라든지 들고 다녔었는데 무거워. 여러분들 캐리어 보죠? 캐리어에다가 바퀴를 다니까 어때요? 엄청 편리하게 사용되고 있죠. 그 다음에 시계를 예를 들면은 자명용 시계도 예를 들 수가 있고요. 이것이 이제 결합하기의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어댑터는 적용하기입니다. 자, 어떤 형태의 원리 방법을 다른 분야의 조건이라든지 목적에 맞도록 적용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하는 단계가 되겠죠. 자, 여기에서는 뭐예요? 적용하기 위해서는 질문을. 자, 이미 나와 있는 아이디어를 새로운 조건이라든지 목적에 맞게 적용시킬 수 있을까? 또는 다른 곳에서 아이디어를 빌릴 수 없는가? 또는 기존의 원리라든지 방법, 형태를 일부 변형하면은 다른 대상물을 응용할 수는 없을까? 여기에서는 먼저도 이야기했죠. 여러분들 구부리는 스트롱 이것이 이야기가 되겠죠. 그냥 누워있는 환자에게 쏟지 않고 빨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구부리니까 엄청 편하죠. 이건 이제 그와 같은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건이라든지 목적에 맞도록 조절할 수는 없을까? 또는 어떤 형태나 원리, 방법을 다른 분야에 적용하면 어떨까? 자, 그래서 이 적용하기의 단계 예를 들어보게 되면은 사례에서는 장미에 가시가 있죠. 여러분들. 그죠? 예쁜 장미꽃에. 예쁘다고 덜썩 만지면 어때요? 가시에 찔리죠. 그래서 이것을 철조망 여러분들 철조망에 응용해서 가시 달린 철조망을 개발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양이의 눈은 야간에 어때요?
표지판에 응용했습니다. 고양이의 눈 가지고. 그 다음에 개구리의 보호색 있죠? 개구리가 어때요, 여러분들? 얼룩덜룩하죠? 이것을 어떻게 해요? 군복에 응용했습니다. 얼룩무늬로. 그래서 뭐 적용 사례는 뭐 많이 있죠. 여러 가지. 그래서 이렇게 사례를 보았습니다. 자, 다음은 모디피라 그래서 변형하기입니다. 자, 기존의 상품이라든지 아이디어의 색, 모양, 의미 등을 조금 수정해서 변화를 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에서는 색, 형태를 바꾸어서 좀 더 아름답고 편리하게 바꿀 수는 없을까? 그 다음 변형하면 어떨까? 수정, 변형하면 어떠한가? 의미, 색상, 모형을 또 변형하면 어떨까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뭐 적용 사례를 보게 되면 뭐 콘크리트 있죠, 여러분들. 콘크리트에 컬러를 적용시켰어. 그러니까 컬러 콘크리트가 되겠죠. 그냥 무지색의 콘크리트보다는 색이 들어가니까 어때요? 예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초등학교 때, 유치원 때 크레용들 많이 사용해 봤을 겁니다. 크레용에다가 향기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어린이들이 그림 그리면서 향기가 나니까 더 흥미를 갖게 되고 재미있는 형태들이 많이 또 발출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우유 있을 겁니다. 우유 마시죠. 거기다가 우유에다가 또 과일의 맛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우유가 또 다양한 여러 가지의 우유로 또 변형돼서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이 단계가 이제 변형하기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매그니피어 해가지고 확대하기입니다. 자, 확대하기의 의미에서는 뭐야? 기능이라든지 형태나 성질 등을 기존의 것보다 어때요? 더 크게 또는 길게 과장하는 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확대해서 새로운 것을 생산하거나 변화시키는 방법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 확대하기에서 질문은 어떤 질문하면 될까요? 간단하죠. 확대하면 어때? 또는 어떤 부분을 과장할까? 또는 어떤 부분을 축소할까? 뭐 이런 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뭐 적용 사례를 보게 되면 숟가락처럼 뭐야? 한쪽 끝이 넓은 빨대가 있죠. 그 다음에 크게 만든 햄버거라든지, 그 다음에 TV가 뭐 대형화 TV로 바꾼다든지, 이것들이 이제 한 적용 사례가 되겠죠. 자, 다음은 이제 미니피 해가지고 축소하기입니다. 자, 기존 상품이라든지 아이디어를 확대해서 이제 축소로, 그 다음에, 너무 뭐, 예를 들어, 너무 부피가 커. 축소하면 어떨까? 그래서 작게, 또는 뭐 가볍게, 또는 뭐 가늘게 하면 어떨까? 그래서 축소해서 새로운 것을 또 생산하는, 해서 변화시키는 방법이 되겠죠. 자, 질문에는 뭐 축소하면 어떨까? 생략 또는 간소화 짧게 하면은 어떠할까? 이미지를 더 압축시키면 또 어떠할까? 저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축소하기에서 적용 사례는 뭐야? 벽시계를 손목시계를 만들면 어떨까? 이게 적용 사례가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초콜릿 바를 미니로 작게 만들면 어떨지, 또는 계산기도 있겠고, 그 다음에 뭐 제품에서 여러분들 껌이 있죠. 껌을 그전에는 뭐 껌이 6개 들어있는 껌인데 지금은 어때요? 통에 있어요. 통에 있으니까 뭐 운전하시는 분들 차에다가 통에 여러 개, 뭐 수십 개의 작은 껌들이 들어있죠. 이것도 하나의 뭐 축소하기 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볼 수 있다라는 것. 자, 다음 푸드업을 유저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어떨까? 그래서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P 단계입니다. 자, 의미에서는 뭐 어떤 사물이나 아이디어를 전혀 다른 방도로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자, 질문은 자, 어떤 용도에서 이 용도보다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는 없을까? 또는 하나의 요소를 다른 요소로 대체하면 어떨까? 모양이라든지 무게, 형태, 이것을 다른 용도로 또 생각하면 어떨까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죠. 자, 적용 사례를 보게 되면 뭐
폐타이어 있죠, 여러분들. 폐타이어를 뭐 어린이 놀이터에 놀이기구를 또 활용한다든지, 그 다음에 폐품을 뭐 사용해서 예술작품으로 또 연출시키기도 하고요. 폐선박 또는 뭐 노후된 비행기를 여러분들 뭐 식당이라든지 카페로도 활용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에 단계의 체크리스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거하기 단계입니다. 자, 사물의 어떤 부분을 삭제해야 될지 또는 새로운 것이다 해서 더 발전된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방법이 되겠죠. 자, 질문은 무엇을 삭제할까? 이것을 좀 제거하면 어떨까? 특징만 남기고 없애버리면 어떨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적용 사례를 보게 되면은 뭐 여러분들 마우스 있죠? 마우스가 선이 있다 보니까 거치장스러워. 이게 걸리기도 하고, 이걸로 선을 제거하면 어때? 그래서 무선 마우스를 생각할 수 있고, 뭐 커피에서는 뭐 카페인 없는 커피는 어떨까? 커피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뭐 다이어트 음료수들이 다 거의 다 그렇죠. 그 다음에 무선 전화기도 한 예가 되겠죠. 또는 무선 키보드단지 이것들이 이제 제거하기에 적용 사례들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재배열하기입니다. 이것은 이제 R 해가지고 재배열하기에서는 형식, 순서, 구성을 바꿔서 새로운 상품이라든지 문제 해결의 아이디어를 얻어내는 방법이에요. 자, 질문은 배열 순서를 바꾸면 어떨까? 또는 주제를 새로운 상황이라든지 환경으로 이동시키면 어떨까? 위치를 바꾸면 어떨까? 뭐 역사적, 사회적, 정치적 배경이라든지 시간을 바꿔보면 또 어떨까? 자, 그래서 한번 적용 사례는 이제 재배열하기에서는 뭐 의상실의 벽걸이 선풍기를 예를 들 수 있고요. 이것이 이제 재배열하기의 체크리스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리버스 해가지고 발전시키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앞과 뒤, 그 다음에 오른쪽과 왼쪽, 안과 밖, 위, 아래, 뭐 원인과 결과, 형태, 순서, 방법, 아이들을 거꾸로 뒤집어서 새로운 것을 떠올리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은 질문에서 반대로 하면 어떨까? 또 거꾸로 하면 어떨까? 역할을 바꾸면 또는 상하를 바꾸면. 그래서 뭐 요즘에 여러분들 핸드폰, 그죠? 폴더 핸드폰 있죠? 화면은 커지고 저 부분 또 작아지고 이것도 하나의 반전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적용 사례에 보면 뭐 뒤집어 입는 옷도 있죠. 뭐 색을 바꿔서 안에는 뭐 요즘 이런 옷도 있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반전 단계가 된다라는 거. 대체하면, 결합하면, 응용하면, 또는 변형하면, 확대하면, 축소하면. 유화 단계를 쭉 거쳐옵니다. 그래서 대체하면은 뭐예요? 모자 대신 신문이라든지 종이 봉투를 접어서 쓰기도 하죠. 이것이 이제 모자 대신 대체가 되겠고, 결합하면은 이제 여러분들 모자에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라디오 장치를 단다든지, 그 다음에 뭐 어댑터 해가지고 응용하게 되면 실내에서 모자를 손에 들고 다니는 것이 짐이 되니까 모자를 접어서 뭐 브로치처럼 옷에 달 수도 있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변형해서는 뭐 야구 관람할 때는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도록 모자를 또 확대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한 모자를 가지고 상황에 맞는 체크리스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용도에서는 뭐야? 현 모자를 이용해서 뭐 정리함을 만들 수도 있다든지, 뭐 재고에서는 땀이 차지 않게 모자 윗부분에 뭐 재고해서 망사처럼 만든다든지, 뭐 또는 뭐 재배열 뒤집기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모자를 뒤집으면은 뭐 가방으로 쓴다든지, 이와 같은. 그래서 모자를 가지고 예를 들어봤습니다. 자, 네 번째는 속성 열거법입니다. 자, 속성 열거법은 주어진 문제의 속성, 좀 모양, 크기, 색깔, 특성이라든지, 그래서 하나씩 열거해 봄으로써 미처 발견하지 못한 단계가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발견하지 못한 개념이라든지 원리를 발견하고 이를 색다르게
결합하거나 수정해서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를 산출해내는 방법이 속성 열거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전거가 주자라면은, 또는 뭐 자전거에다 안장, 뭐 체인, 뭐 핸들, 페달, 뭐 앞바퀴, 뒷바퀴, 짐바지, 헤드라이트 등이 있겠죠. 그래서 주요 부분 및 전체의 대표적인 요소라든지 성질이라든지 속성에서 기술을 또 제시하고 그것을 하나하나 어떻게 재검토, 변형 또는 개선하는 발사를 속성 열거법이라고 합니다. 자, 이 방법에 있어서 창안자는 뭐야? 크로포드는 4가지의 절차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발상의 소재, 그 다음에 대상을 선정한다. 두 번째는 전체 또는 각 요소를 또는 각 부분의 성질을 가능한 많이 또 열거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중에 개선해야 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브레인인 스토밍을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쓸만한 아이디어를 선정하고 그 구체화 방안을 검토, 평가하는 단계를, 즉 크로포토는 4가지를 절차를 제시하기도 합니다. 자, 5번째는 강제 연결법입니다. 또는 뭐 강제 결합법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겉으로는 관련성이 전혀 없어 보이지만은 2가지의 이상의 요소가 어떻게 사물이라든지 또는 아이디어를 강제로 연결함으로써 새로운 아이디어를 또 생각해보는 기법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해의 사고를 이끌어내는 기법으로 활용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도표에서 작성하기, 카다로 기법 또는 집중적으로 관계를 맺어보기도 하고요. 강제로 관계를 맺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을 강제 결합 또는 강제 연결법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카다로그 기법이라 그래가지고요. 이 기법은 이제 뭐 도표 작성하기와 유사하지만은요. 여기서도 문제의 진술이 먼저 이루어지고 나서 문제 해결책과 그 다음에 연결하여 생각해 볼 사물을 카다로그에서 무작위로 뽑아가지고 관계를 구성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카다로그의 페이지를 뭐 무작위로 펼쳐보고 어떤 사물이든 임의로 뽑았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의 진술에 맞춰서 사물과 또 관계를 지어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기법 또한 도표 작성하기와 마찬가지로 평가, 발달, 신행 단계를 또 거친다라는 것이 카다로그 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집중적으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자, 앞에 두 기법과 비슷하나 진술된 문제와 사물의 관계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진술한 문제와 관련 지어질 사물을 미리 선택하고 그다음에 문제와 관련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문제와 사물 간의 관계를 지을 때 한 사물을 한 번씩 문제와 자유로이 관계를 또 지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에 대한 평가는 모든 관계가 지어진 후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 아이디어를 어떻게 발달시키거나 또는 실행에 옮기도록 시도해 볼 수 있다라는 것. 자, 강제로 관계 맺기는 뭐예요? 문제의 진술은 필요하지 않죠. 그래서 필요한 것을 무작위로 선택한 아이디어에서 무작위로 2개를 연결해 함께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아이디어를 또 이후에는 또 발전시켜 볼 수도 있고요. 이것이 이제 강제로 관계 맺기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6번째는 육색 사고 모자 기법입니다. 자, 이 육색 사고 모자 기법이라는 것은 조별 토론과 그다음에 개인을 위해서 드보느가 개발한 기법인데요. 6가지의 각기 다른 색 모자를 쓰고, 자, 6가지의 각기 다른 모자를 씁니다. 그 다음에 모자 색깔이 의미하는 유형의 사고를 하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기획이나 아이디어 발상 등에 활용되는 또는 사고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굳이 뭐 모자가 아니어도 되겠죠. 6가지 색깔을 정하면 되니까. 그래서 팀원들이 각각 역할에 맞는 의견을 또 말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역할이 주어진다면은 그 역할에만 집중해서 사고를 하도록 하고요.
자유롭게 토론하지만은 불필요한 논쟁을 또 최대한 줄이기 위한 시간 제한을 두는 기법이 육색사고 모자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육색사고 기법에서는 기법의 장점은 부담 없이 의견을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뻔한 이슈에 대해서도 다양한 관점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변화를 주고 싶은 이슈는 무엇이든 적용 가능하며 특정 생각에만 집중하게 하여 가지고 깊이 또 사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커뮤니케이션의 또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죠. 자, 7번째는 시네틱스 기법입니다. 자, 시네틱스는 고든이 개발한 창의적 발성법이에요. 그래서 시네틱스의 어는 관계없는 것들 간의 요소들을 결합하는 것입니다. 이 시네틱스라는 의미가. 그래서 일관상 무관해 보이는 요소들 등을 통합해서 공통된 연결고리를 발견해내는 과정이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에서 나온 것이에요, 이거예요. 시네스틱은. 그래서 고든이나 천재나 대발명가들을 대상으로 연구해 본 결과 이들은 유추 사고라는 것을 사용한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그래서 이러한 사고 촉진을 즉 시네스틱 기법으로 창안하게 된 것을 시네스틱 기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네틱스는 창의적인 사고를 하는 방법 중 하나예요. 그래서 문제를 좀 더 분석할 때 또는 유추를 통해 가지고 익숙한 것을 낯선 것으로 바꾸거나 또는 낯선 것을 익숙하게 바꾸는 방법이라든지 또는 서로 다른 차원의 것들을 끊임없이 통합해 보거나 분리해 보는 즉 창의적인 사고 과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고 방법은 서로 다른 상황 또는 서로 다른 사물 또는 전혀 연결되지 않은 주제를 가지고 유추해 보고 그래서 유추를 통해서 유사한 점을 또 찾아내서 새로운 이해를 키우고 창의적 문제 해결을 키우는 데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네스틱 기법에 사용되는 유추를 이제 다음과 같이 분류를 해요. 첫 번째 보면은 직접적인 유추 해가지고 논리적으로 유사한 디자인이라든지 기능, 현상을 보고서 합리적으로 어떻게 상호 연관성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문제를 전혀 다른 사물이라든지 현상에 객관적으로 또는 직접 비교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서 창조, 개발하려고 하는 물건과 또는 다른 한 대상을 선택해서 두 대상을 직접 비교해 검토해 보는 단계가 직접적 유추 단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산을 통해서 낙하산의 원리를 또 알아냈듯이 또는 사람의 기 구조로 해가지고 전화기를 또 만든다든지 이 밖에 물고기의 지느러미를 유출해서 개발한 수영할 때 물갈퀴라든지 새들의 집을 보고 구상한 초가지붕 낙지의 발을 유출해서 개발한 흡입기구라든지 박쥐의 감각기구를 유출해서 레이더를 개발하겠고 그 다음 돌고래의 미끈한 형태의 특성을 유추해 가지고 또 잠수함이라든지 방울뱀의 감각기관을 유출해서 개발한 적외선 감각 장치라든지 그다음에 방울뱀의 독리를 유추해 가지고 개발한 피하 주사 바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해가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이제 간접적인 유추입니다. 자, 간접적인 유추에서는 심리적 유사물, 즉 두 대상물 간의 관계를 기술하는 과정인데요. 그래서 감각적인 유사, 그 다음에 감정이 입적 유사, 상징적 또는 은유적인 유사라든지 현실적인 유추를 통해서 해결될 수 없을 때 활용하는 공상적, 신화적인 유사를 통해 가지고 대상물 간의 상호 연관성을 또 찾아내는 방법이 간접적인 유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마인드맵이에요. 이것도 여러분들 많이들 접해 봤을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아이디어를 써보거나 그림을 그려보는 활동이 되겠죠. 그래서 무언가가 생각날 때 메모하는 것에서 발전하고 또는 확장된 개념적인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머릿속에서 떠오른 것을 그림, 단어, 문장이라든지 기호 또는 뭐 상징 등으로 마음껏 종이에다 이제 옮겨보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핵심 단어라든지 주제를 색깔이라든지 그림이나 표현해가지고 마음속으로 어떻게 생각을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확산적 사고 기법이다라는 것이 이 마인드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PMI 기법이라 그래가지고 자, 이 기법은 드너드가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인지 사고 프로그램입니다, 이거. 그래서 아이디어에 대한 좋은 점, 또 좋아하는 이유, 긍정적인 측면, 뭐 나쁜 점, 싫어하는 거, 부정적인 측면, 이런 아이디어에 관한 발견한 흥미로운 점 등의 약자를 사용한 것이 이게 PMI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interesting 포인트 해가지고 그래서 다각적인 측면에서 생각하고 문제를 분석, 평가함으로써 더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때 활용되는 점이죠. 그래서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제 아이디어를 산출할 때는 뭐 좋은 점, 나쁜 점, 흥미로운 점을 철저히 분리해서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4개의 축 사고입니다. 이것은 뭐냐? 4개의 축이라는 것은 시간, 공간, 그 다음에 인물, 주제라는 4개의 축으로 사고를 범주화해서 익숙한 사고 방식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사고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모든 활동에 활용 가능하고 특히 뭐 언어라든지 사회, 과학 활동에 활용 가능성이 높은 것이 이게 4개 축 사고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수렴적 사고 기법에서 첫 번째 하이라이팅을 보겠습니다. 자, 하이라이팅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의 대안을 기본적인 몇 개의 범주로 압축해서 분류하기 위한 수렴적인 사고 기법이 하이라이팅 기법입니다. 그래서 발산적 사고 기법을 사용해 가지고 생성된 아이디어 중에서 괜찮다고 느껴지는 아이디어를 선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즉 hit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공통적인 측면이라든지 요소에 따라서 어때 묶음으로써 이를 적중 영역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하이라이팅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핫스팟을 수정하고 발전시켜서 더 나은 해결 방법으로 만들어내는 기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직관에 의해 분리해 보고요. 또는 같은 성격의 아이디어 관계 중심으로 또는 뭐 공통 주제끼리 영역을 만들어서 조직한다든지 조직화된 영역에서는 뭐야 공통의 주제를 붙이기도 하고 그래서 하이라이팅을 하기 위한 먼저 히트 대안에 또 번호를 또 부여한다든지 이와 같은 방법이 하이라이팅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역 브레인스토밍이에요. 브레인스토밍과 반대되는 사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다르게 이미 만들어진 아이디어에 대해서 많은 양의 비판이라든지 평가를 하는 사고 기법입니다. 그래서 방법에는 자, 사회자는 팀원들이 문제를 다양한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독특한 아이디어를 장려해주고 그래서 질보다는 양이기 때문에 모든 아이디어 과정에서 반드시 기록을 해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아이디어를 평가할 때는 뭐야 냉정하고 또는 현실적으로 평가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 뭐 예를 들어서 저출산 문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주제로 역 브레인스토밍을 실시해 본 예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최악의 해결책이 나온 예를 보게 모든 일상에서 남녀를 분리시켜서 서로 만날 수 없게 한다든지 이것도 역으로 그다음에 설령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낳으면 모든 걸 박탈한다라든지 그다음에 최악의 이제 해결책을 뒤집어 보는 단계에서는 남녀의 운명적인 만남 기회를 의도적으로 만든다든지 그렇죠? 그래서 소개팅이나 미팅을 적극 장려한다든지 청소년의 유해 매체에 노출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는 없지만 오히려 쿨하게 여기도록 자주 공개적으로 이야기한다든지 이런 또 예가 있겠죠. 자, 세 번째는 이제 평가 행렬법이라 그래가지고요. 자, 이 기법은 다양한 대안을 평가할 때 활용하는 기법입니다. 그 다음에 생성된 대안들을 근거로
체계적으로 평가하고자 할 때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평가하려고 하는 아이디어들을 세로축에 나열하고 평가 준거를 또 가로축에 적어서 행렬표를 만든 다음에 각 준거에 기초한 아이디어를 평가하는 방법을 평가 행렬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가 행렬표 만들 때는 평가해야 할 대안들을 세로로 적고 또는 뭐 가로에 상단에는 평가 준거를 또 제시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평가의 준거에는 이제 브레인스토밍 방법으로 양산한 후에 하이라이팅 기법으로 또 만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준거를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성격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대체로 뭐 경비라든지 난이도, 시간적인 측면, 공간적인 측면이라든지 수준, 뭐 필요한 자료나 장비 또는 뭐 정보의 가능성들을 적절하게 또 활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준거를 제시할 때는 예산이 있을까라든지 또 시간이 충분한지 실천할 수 있을까 등 사용하면 또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평정 척도 제시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척도를 제시해 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대안을 평가할 때는 뭐 사용할 적절한 척도를 제시해 줘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3점이라든지 5점이라든지 뭐 10점 이렇게 해서 척도 등을 다양하게 제시를 해 줘야 된다라는 거. 다음은 이제 평가 행렬표를 완성하는 겁니다. 대안들을 하나의 준거에 따라서 어느 것이 더 적절한지 점검하고 더 좋은 의견일수록 높은 점수를 기록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결과를 해석해 줘야 되겠죠. 총점이 높은 대안이 적용 준거 측면에서 보면 좋다는 뜻이지만은 준거에 따라서 숫자가 나타난 평정된 척도의 결과를 합계를 활용하지 않는 것이 또 바람직하고요. 그래서 결과는 대안이 어디에서 강하고 어디에서 약한지를 확인하는 데만 사용해 줘야 되고요. 그래서 점수가 낮다고 해서 나쁜 대안이 아닙니다. 그 증거에 대해서 약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점수가 낮은 대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그 대안을 보완할 수 있을지라고 또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평정 체계에서는 숫자 사용이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면 부정적 또는 긍정적이라고 서술적 척도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쌍비교 분석법은 아이디어를 비교해서 우선순위가 되는 아이디어를 선정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모든 대안을 한 번씩 또는 뭐 한 쌍씩 비교해 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로 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집단에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하고요. 이 기법은 비교적 적은 수의 아이디어들을 비교할 때 사용하기 쉽습니다. 아이디어가 많으면 비교할 쌍의 수가 증가하게 되겠죠. 시간도 오래 걸리고 혼란을 일으키기도 쉽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적은 수의 아이디어를 비교할 때 사용하기 좋다라는 것이 이게 쌍비교 분석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4주차 창의적인 문제 해결의 과정에서 그 다음에 문제의식을 일깨우는 세 가지 요인,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모형, 학산적인 사고 기법과 실험적인 사고 기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창의성의 다양한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포엔카레는 내적 성찰을 기초로 자신의 창의적 과정에서 무의식적 과정들이 결정적이었다라는 또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일러스라는 학자는 포엔카레의 아이디어를 준비, 부화, 영감, 검증이라는 창의적 문제 해결 과정의 4단계로 또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문제의식은 즉 개인적인 경험, 그 다음에 영역의 요구, 사회적인 압력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근원은 보통 뭐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서로 연결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의식을 일깨우는 세 가지의 요인이 되겠습니다. 자, 창의적인 문제 해결 모형에 보게 되면은 토렌스와 그 다음에 마이어스라는 학자는 창의적인 학습과 교수 방법에서 오늘날 가장 대표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의 CPS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토렌스와 마이어스의 창의적인 문제 해결 모형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트레핑커가 즉 창의적 문제 해결 모형을 3가정, 그 다음에 6개의 단계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상황 탐색입니다. 문제에 민감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문제를 잘 정의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자료 탐색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습관적인 사고에서 탈피하라. 이것이 이제 문제 탐색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평가를 유보해봐라. 이것이 이제 아이디어 탐색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새로운 관계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이 해결책 탐색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6단계에서는 행동의 결과를 예상해봐라. 이것이 이제 기능성의 탐색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6단계로 트래핑거를 보고 있습니다. 창의성의 문제 해결 과정을. 자, 학산적인 사고 기법에서 보게 되면 첫 번째는 브레인스토밍을 들 수 있는데요.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것은 뭐예요? 어떤 특정 문제나 토픽 혹은 주제에 관한 아이디어를 창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창의적인 또는 창의성의 기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것이 브레인스토밍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브레인 라이팅입니다. 자, 대표적인 것은 이제 독일의 홀리제리가 구하는 방법이 있겠는데요. 이 방법은 이제 집단이 침묵한 상태로 진행하는 집단 발상 기법입니다. 이것이 이제 브레인 라이팅 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체크리스트인데요. 체크리스트는 사고하는 사람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절한 질문들을 미리 정해놓는 다음에 이제 아이디어가 발상이라든지 또는 집단 회의를 통해서 준비된 질문을 던짐으로써 상상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법이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대체를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A 대신 B를 쓰면 어떨까? 그래서 이제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대체할 것을 찾는 질문이 되겠고요. 뭐 결합은 A와 B를 합치면 어떻게 될까? 라는 또 질문에서 새로운 조합을 또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체크리스트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응용은 A와 B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C에도 사용되면 어떨까라는 또 질문에서 출발하면서 활용처를 때 변경을 원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형과 확대, 축소가 있겠죠. 그래서 뭐 A를 작게 축소하면 어떨까? 또는 크게 키우면 어떨까? 해서 또 출발한. 그래서 크기의 형태를 통해서 변화 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질문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이제 응용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용도를 보게 되면 이제 A를 뭐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어떨까라는 질문을 던져서 물건의 또 다른 용도를 찾는 등 또는 뭐 새로운 용도를 발견하고 줄 때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제거에서는 A를 구성하는 뭐 A1, 2, 3 중 무엇인가를 빼면 어떨까라는 또 질문을 던져서 불편함이라든지 또는 문제를 제거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집기라든지 재배열이 있겠죠. 그래서 뭐 A, B를 반대로 BA로 바꾸면 어떨까 해서 출발할 수도 있고 또는 뭐 뒤집는 색다른 아이디어를 문제 해결에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질문을 해서 뭐 역학 순서를 바꾸면 어떨까 또는 원인과 결과를 바꾸면 또 어떨까 이런 또 방법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게 뒤집기라든지 재배열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속성 열거법이라 그래가지고요. 주어진 문제의 속성, 뭐 예를 들어서 모양, 크기, 색깔 등 그다음 하나씩 열거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개념이 있는지 또는 원리를 발견하고 이를 색다르게 결합하거나 또는 수정하거나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산출해내는 방법이 이제 속성 열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속성 열거법을 창한 자를 보면은 크로포드라는 학자를 들 수 있는데요. 이 학자는 네 가지 절차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발상의 소재, 대상을 선정하고요. 두 번째는 전체 또는 각 주요 부분의 성질을, 이러한 성질을 가능한 많이 열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방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중 개선할 것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또 집중적으로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서는 쓸만한 이제 아이디어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그 아이디어를 어떻게 해요? 구체화하고, 그래서 검토하고 평가. 그래서 네 가지의 절차를 이제 크로포터라는 학자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강제 연결법, 그 다음에 강제 결합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 겉으로는 전혀 관련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두 가지 이상 사물이라든지 또는 뭐 아이디어를 강제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는 기법이 되겠죠. 뭐 이 이외에도 사고를 이끌어내는 기법을 뭐 활용하고 하기 위해서는 뭐 도표를 작성한다든지 뭐 카다로그 기법이라든지 또는 집중적으로 관계를 맺어보기도 하고요. 또는 강제로 또 관계를 또 맺어보기도 한다라는 것이 이제 강제 또는 연결 강제 결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육각 사고 모자 기법이라 그래가지고요. 이것은 이제 6가지의 각기 다른 색 모자를 쓰고 모자 색깔이 의미하는 유형이라든지 사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획이나 아이디어 발상 등에 활용되는 사고 기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네틱스 기법은 고딜이라는 학자가 개발하는 창의적 발상 기법인데요. 이것은 창의적인 사고를 하는 방법 중 하나로 문제를 분석할 때 유추를 통해 가지고 익숙한 것을 낯선 것으로 바꾸거나 또는 생소한 것을 익숙하게 바꾸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차원의 것들을 끊임없이 통합해 보거나 또는 분리해 보는 창의적인 사고 과정이 즉 시네틱스 기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네틱스 기법에 사용되는 유추를 보게 되면요. 첫 번째는 이제 직접적인 유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간접적인 유추가 있게 되는데요. 직접적인 유추를 보게 되면은 논리적으로 유사한 디자인 또는 유사한 기능, 뭐 유사한 현상을 보고 이것을 어떻게 합리적인 상호, 연관성을 찾아내는 방법이죠. 이것이 이제 직접적이고요. 그 다음에 간접적인 것은 심리적인 유사물, 즉 두 대상물 간의 관계를 기술하는 과정에서 감각적인 유사 또는 감정이 입적된 유사라든지 또는 상징적 또는 은유적 또는 현실적인 유추를 통해서 해결될 수 없을 때 활용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공산적, 그 다음에 신화적 유사를 통해 가지고 대상물 간의 상호 연관성을 찾아내는 방법이 즉 시네틱스 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마인드맵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이 마인드는 뭐예요? 마음속에 아이디어를 써보거나 또는 그림으로 그려보는 활동이 되겠죠. 그래서 무언가 생각해낼 때 메모하고, 그 다음에 그 메모한 것을 가지고 발전시키고, 그 다음에 확장된 개인적인 브레인스토밍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마인드맵이 되겠습니다. PMI 기법은 드보노가 개발한 인지사고 프로그램에 속한 사고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개의 축 사고가 있는데요. 이 4개의 축은 시간, 공간, 인물, 그 다음에 주제라는 4개의 축으로 사고를 범주화해서 익숙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사고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수렴적인 사고 기법에는 하이라이팅을 줄 수 있는데요. 자, 여러 가지의 대안을 기본적인 몇 개의 범주로 압축하여 가지고 분리하기 위해서는 수렴적인
사고 기법인데요. 그래서 발산적 사고 기법을 사용해서 생산된 아이디어 중에서 괜찮다고 느껴지는 아이디어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히트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들을 공통적인 측면이나 또는 요소에 따라서 묶음으로써 이를 또 적중 영역이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하이라이트 사고 기법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이제 역 브레인스토밍입니다. 요거는 이제 브레인스토밍과 다른 이미 만들어진 아이디어에 대한 많은 양의 비판, 그 다음에 평가를 하는 사고 기법이 역 브레인스토밍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평가 행렬법이라 그래서 이 기법은 다양한 대안을 평가할 때 활용합니다. 또한 생성된 대안들을 준거로 체계적으로 평가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쌍비교 분석법이라는 것은 아이디어를 비교해서 우선순위가 되는 아이디어를 선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법인데요. 그래서 모든 대안을 한 번에 한 쌍씩 비교해보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중요성을 결정하고 그래서 집단에서 어떻게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사용되는 분석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창의적 문제 해결의 과정, 그 다음에 문제의식을 일깨우는 세 가지의 요인이라든지 확산적 사고 기법에 대한 요약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